부채 한도와 관련한 부분이 원활하게 타결이 되지 않으면 증시에 일단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내놨던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주식시장이 45%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는 안전자산 쪽인 채권이나 금 쪽에 자금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미국이 빚을 조금 더 내겠다는데 이것 때문에 거의 한 달 내내 전 세계가 그냥 빚을 내주게 해주든지 말든지 빨리 결정을 해라 해줄 것 같은데 그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해줄까 말까 계속 밀당 중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협상이 있었는데 딱히 결론은 없었어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미래에셋 김석환 연구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연구위원이 머리 올리게 시원해 보인다 이렇게 칭찬해 네. 주셔서 제가 오늘 아침에 네. 제가 거울로 본 제 모습에 대한 소회를 잠깐 말씀드렸더니 밝게 웃으며 시작을 하게 되네요. 오늘 올린 머리가 시원해 보인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저하고 저희 가족들은 약간 판소리 계승자 느낌이다. 우리 문화를 지켜가는 사람 같다. 전주에서 오신 분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증시연구소에서 우리 주가지수를 지키는 사람으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미국 정부가 네. 부채 한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겪고 있는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그러게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이제 중간 선거하기 전까지는 어찌됐건 상하원, 미국 같은 경우에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결정권을 갖고 있는 데는 하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투 다이렉트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미국 하원 의장인 케빈 메카시 이분이 이제 공화당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간 선거 직전까지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부채 한도와 관련한 부분을 해결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때는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채 한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 이제 각 정당에 대한 있잖아요. 이해 요건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첨예하게 대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결론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이 잠정적인 채무 불이행에 빠지게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빚이 있는데 그 빚에 대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걸 엑스데이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한 그 엑스데이트 시점이 6월 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좀 재미있잖아요. 돈 꺼야 되는 사람이 돈 꺼야 되는 마감일을 정한다는 게 그게 정부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화당이 해준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때가 마감일이야 이런 희망사항인 건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걸 잠정적으로 네. 볼 수 있는 지표가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보유 현금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현금이 원래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어떤 부분 말씀드렸냐면 계절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쵸. 마침 또 5월 달이 우리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직장인들은 이미 이제 연말정산을 통해서 연초에 다 끝내기도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의 소득세를 4월 달에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4월 중순경에 납부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 시점에 소득세가 납입이 되는 시점에서 보면 계절적으로는 항상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에 있었던 평균 대비 한 20-30% 정도 더 낮은 수준이에요. 생각보다 세입이 많지 않았다. 수금이 잘 안 됐군요. 그런데 쓸 때는 많거든요. 쓸 때는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실제로 지금 지난해 한 3분기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상당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들어오는 건 적은데 나갈 때는 많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현금도 그 바닥이 드러날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는 보통 한 7월에서 네. 9월 정도까지를 이제 범위를 예상을 했었는데 옐런 장관이 생각보다 빠른 시기를 좀 얘기를 했고 시장도 지금 이제 현금 소진 속도를 보니까 이러면 정말 6월 초에 그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에 직면할 수도 있겠네라고 이제 약간 이제 걱정들이 좀 커져가고 있는 시점인 거죠. 옐런 장관이 6월 1일이 엑스데이라고 했는데 정 얘기가 안 되면 한 10 며칠도 괜찮아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네. 6월 15일까지 그 법인세 납부가 좀 있긴 합니다. 해외에서 소득을 벌어들인 네. 이제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납부가 좀 있기는 하는데. 네, 그것도 생각보다 지금 이제 재무부가 추정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빨리 부채한도 협상 타결해야 돼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게 타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긴 했었어요. 네. 물론 이제 타결이 되긴 했지만 그 타결에 대한 노이즈가 상당히 시장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줬던 시점이 2011년에 한번 있었죠. 이제 그때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많이 비교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당시에도 이제 민주당이 상원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 그리고 이제 하원은 이제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그때도 지금과 같은 논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출 항목을 많이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고 근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지출 항목 줄이지 못한다. 그리고 오히려 더 이제 세금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네, 지금 이제 서로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뭐 아시겠지만 결국엔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시점에서 타결이 될지 물론 타결은 되긴 하겠지만 이게 시장에 충격을 주는 시점에서 타결이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좀 많은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장에 충격을 많이 주고 타결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상식적으로요. 돈이 없으면 아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화당이 주장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없어? 그러면 아껴 써.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장부상으로 요렇게 돈 나갈 것들은 이거는 좀 쳐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도 쳐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버티면 협상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정치에서 약간의 협상의 그런 묘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제로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는 그 복지와 사회 보장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늘려오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팬데믹 구간이 좀 지나오면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또는 뭐 미국을 뭐 BBB 법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노후화된 뭐 도로나 인프라 를 투자하기 위한 그런 재량 지출들을 많이 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한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삭감하고 줄인다라고 하면 또 그거 나름대로 그 해당 산업 또는 기업에 약간의 적잖은 또 타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IRA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그거 관련해서 인플레 감축법 관련한 여러 가지 보조금 네. 이런 것들 줄이라는 게 공화당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궁극적으로 저는 좀 헷갈렸던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 기업에는 다 지금 열외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어차피 안 주는데 그럴 바에는 협상에서 공화당이 하자는 대로 안 줘버리면 다 같이 못 받는 거니까 우린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한편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 받을까 봐 미국에 공장 짓고 증시에서 좀 호재로 예전에 그렇죠. 반영한 네. 게 있는데 이게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느 쪽으로 보는 게 맞아요? 뭐 일단은 궁극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좀 진출하려고 하는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IRA 법안에 대한 내용들이 좀 상쇄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렇게 썩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산업이나 기업들에게는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센티멘트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펀더멘털적으로 큰 영향을 줄 거냐? 뭐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네. 안 주는데. 그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좀 뭐 기분은 상하죠. 네, 기분은 상할 것 같고. 네. 네, 하지만 기업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그게 일정 부분 이제 시장 확대를 위한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들이 뭐 줄어든다라고 해서 기업들이 안 할 투자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 IRA 감축 법안에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이 투여가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크게
주가 상승이라든지 모멘텀 개선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감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든 저렇든 되기는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크게 진전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협상이 그래도 고 엑스데이 이후로 미뤄지는 것보다 고전에 되면 좋은데 고전에 막 시간 안에 될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죠. 네, 뭐 일단 방금도 보니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네. 그 부채 한도와 관련한 그 시나리오 예상 시나리오를 내긴 했는데 뭐 그쯤에서 타결이 될 것 같다라는 가능성 한 70% 정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네. 어찌됐건 한번 그 끝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간밤에 그 메카시 한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그 72시간 얘기를 했거든요. 그 72시간이라고 하는 점은 뭐냐면 그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 간에 이런 부채 한도와 관련한 부분이 타결이 되더라도 이 타결된 내용을 하원에서 논의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2시간이라는 점을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6월 1일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번 주말 안에는 타결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이제 시간적인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 내용으로 인해서 좀 증시가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번 주에 우리 금통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들썩일 수 있는 이슈들이 있는 건데 협상이 우리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디폴트라는 게 미국이 뭐 영원히는 아닙니다만 한시적으로 당분간 국가 부도의 날을 맞는다고 쳐보자고요. 이렇게 네.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최악이죠. 어떻게 최악이냐면 네. 그 혹시 이제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도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건 네. 이제 우리나라 케이스에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죠. 신용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2011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부채 한도와 관련한 부분이 타결이 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에 큰 충격파가 됐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국제 신용평가사 중에 S&P라고 있습니다. S&P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B로 강등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었었고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한 일주일 사이에 우리나라 증시가 한 거의 한 700-800포인트 정도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700-800포인트. 700-800포인트 정도. 와. 네, 그러니까 거의 뭐 고점 대비 반토막 났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만약에 부채 한도와 관련한 부분이 원활하게 타결이 되지 않으면 증시에 일단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내놨던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주식시장이 45%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는 안전자산 쪽인 채권이나 금 쪽에 자금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신용 등급과 관련해서도 보면 신용 등급에 또 한 번 더 한 차례 더 강등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노이즈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그냥 연방 공무원들 그냥 일시적으로 해고가 됐다가 그쵸. 집에 가세요. 월급 입금 안 돼요. 집에 잠깐 보냈다가 그냥 정부가 잠깐 셧다운이 됐다가 다시 재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라면 증시 대박앤세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도 네. 이제 당시에도 보면 약간 일시적인 그런 충격파였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V턴 반등을 또 그쵸.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이런 노이즈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소비자들의 전체적인 신뢰도라든지 그러니까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는 기업들 입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 상당히 좀 급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다.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는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좀 둔화시키는데 큰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당시에는 그런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2021년과 지금 시점을 좀 비교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연준이 좀 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력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기준금리도 거의 제로금리까지 떨어뜨렸었고 네. 뭐 실업률도 좀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었었고요. 인플레이션 2%대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많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5%대에 있고 실업률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기준금리도 보면 지금 5%대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보통 어떤 정책을 얘기할 때 정부의 재정 정책과 이제 금융당국에서의 통화 정책을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쓸 수 있는 여력들이 카드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 점은 2021년과 좀 많이 다른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고열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때는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의 여러 가지 여력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네요. 지금은 뭐 물가니 금리니 이런 것들이 좀 옴쭉달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거 빨리 해결돼야겠네요. 그러면. 빨리 해결되는 게 네. 여러모로 이제 좋기는 합니다. 네.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헷갈리는 얘기가 하나 더 나와요. 네. 금리가 저는 사실 이제는 금리 더 못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간밤에도 투표권이 없는 양반이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계속 하시는지. 제임스 블러드. 제임스 블러드.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아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금리 더 올려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닐 카시카리 이런 분들은 잠깐 브레이크 밟았다가 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미국 금리를 더 올리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뭐 일단은 동결이 대부분 우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5.25% 그러니까 기준금리 상단이 5.25%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연준이 원래 이제 예상했던 금리 레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제한적인 좀 수준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현재 동결 쪽에 많은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회의에서도 현재 시점에서 보면 시장에서 대략 한 70%의 확률로 일단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만 방금 얘기하셨던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보험성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물가를 볼 때 헤드라인 물가도 있고 그리고 근원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큰 요인을 제외한 네. 그런 물가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물가 특히 서비스 물가 이런 부분들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게 상당히 좀 고착화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시장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작년 중반부터 쭉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요 2달 사이에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이렇게 좀 높은 수준의 기대 인플레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게 고착화되어 버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연준이 좀 취할 수 있는 게 좀 더 강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준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 2% 목표 물가 상승률을 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상당히 좀 괴리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은행 사태나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 신용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긴축적으로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효과를 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부터 지금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좀 해왔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나타나는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연준의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네. 5월달 FOMC 회의에 대한 의사록이 공개가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좀 그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깍두기였던 상대적으로 중도에 온건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댈러스 연은 총재 이런 분들은 인플레이션에 내가 예상했던 진전이 없는데 이런 발언을 갑자기 왜 하시죠?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 물가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이제 결국에는 이 서비스 물가를 계속해서 좀 자극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노동시장인 것 같아요.
노동시장인 것 같고 오늘 좀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소비와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소비가 쉽게 좀 꺾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정부가 지난 그 2년 동안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열심히 뿌려댔던 그 현금성 자산들이 여전히 미국 가게에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네. 그래서 약 한 5천억 달러 정도가 남아 있다고 아이고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한 최근에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회사 한 연구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소비를 계속 이 자금이 지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한 부분이 있어서 쉽게 서비스 물가가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우려스러운 점이죠. 그래요. 이거 부채한도 협상이랑 그 FOMC의 방향성 요게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이슈라는 거 오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금통위는 약간 동결적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고요.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